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셨어. 지금 119 타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야. 지금 빨리 응급실로 와줘. 뭐?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농사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야? 자기가 팀장이면 아버님 일 조금만 시켰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워낙 일 욕심이 많으셔서 최대한 쉬엄쉬엄 하시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병원으로 바로 갈게. 당신 정신 없을 테니 도련님이랑 아가씨한테도 내가 전화해 볼게.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소처럼 일하셨어요. 최근에는 남편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들어가 여기저기 일꾼들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셨죠. 농사일 뿐만이 아니라 미장일, 도배일, 만농돈일 등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일했죠. 그러다 급기야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네요. 시어머니는 옛날에 쌍둥이 시동생들을 출산하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 돌아가셨다네요. 남편은 본인이 워낙 어릴 때 돌아가신 터라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지만 시아버지는 따뜻한 성품에 뛰어난 미인이었던 시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시아버지는 몇십 년을 슬픔과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사셨다고 하네요. 쌍둥이들을 낳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다 시동생들 탓이라며 시동생들을 별로 예뻐하지 않으셨죠. 시동생들이 어릴 적부터 거의 망나니 수준으로 사고를 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쌍둥이 시동생들도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시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쓰러지셨으니 전 당연히 시동생들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이래요. 아가씨도 지금 바로 북대병원으로 오세요. 세원이 뭐라고요? 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아가는 중인데 지금 병원으로 오라고요? 중요한 약속이라 취소하기 그런데 아빠는 왜 지금 쓰러져서 난리야? 이러다 더위 먹었나? 아가씨, 애지중지 키워주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그깟 친구 약속이 더 중요해요? 또 애들은 어쩌고 친구 만나러 나간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아빠가 널 언제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나 낳다가 엄마 죽었다고 원망이나 됐지. 애들은 동네 아줌마가 잠깐 맡아준다고 했어요. 아가씨, 애가 셋이면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기 셋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낳아놨으면 엄마로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열심히 애를 키워도 모자를 판에 애들이 불쌍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끼들이 뭔 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애 없는 새언니가 우리 아이들 좀 봐주면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난 뭐 일 안 해요? 양말 공장에서 잔업수당 받으려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공장 먼지 다 마셔가며 일한다고요.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나랑 동갑이니 이제 35이나 먹었잖아요. 잔소리 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마요. 애도 안 봐주고 그렇다고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더럽게 잔소리만 해드네. 아빠는 새언니나 큰오빠가 간병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아가씨, 큰오빠만 아버님 자식인가요? 왜 다 큰오빠한테만 떠넘겨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죠.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아니 남편에 의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란성 쌍둥이 시동생인 전청직, 정청미 이 두 악마들은 늘 맞이인 저희 남편에게 받아가기만 하고 고마워하거나 갚을 줄은 몰랐거든요. 도련님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시는데 도련님 어디신가요? 나요? 내가 모시는 재벌가 누님이랑 데이트 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 시간 나면 얼굴이나 한번 비출게요. 아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 같다네요. 엄청 위중한 상황일 듯한데 지금 데이트가 중요한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나한텐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돈 많은 누님은 처음 모셔보거든요. 지금 나한테 푹 빠져서 안달이 났으니 한몫 단단히 땡기면 형수님이랑 우리 큰형님
맛난 것 좀 사줄게요. 도련님,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등쳐먹고 다니는 거예요? 형수, 등쳐먹다뇨. 난 합법적으로 이혼녀랑 사귀고 있는 건데? 나이 차이는 30살 나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돈 많은 여자면 내 순정을 다 바칠 수 있다고요. 도련님, 지금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웃음이 나와요? 지금 안 오시면 평생 아버님 얼굴 못 볼 수도 있다고요. 그 양반 원래 약했잖아. 돈도 지지지로 없어서 약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먹고 가난한 양반이 자존심 하나 엄청 세서. 아빠도 우리한테 애정 없듯이 나도 아빠한테 애정 별로 없다고요. 간병 맡길 생각이면 나 그냥 부부랑 연락 끊고 잠수 탈 거임.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 아가씨나 도련님이나 친자식으로서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여태까지 키워준 은을 이딴 식으로 갚아요? 됐네요, 됐어. 이제 더 이상 시동생 취급하기도 싫으네요. 전화 끊어요. 시동생들과 통화한 저는 너무 열받아서 아버님처럼 쓰러져 버릴 것 같았어요. 쌍둥이 시동생들이 날라리 양아치들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막장인 줄은 몰랐거든요. 난 조실 부모하고 외동이라 가족도 친척도 없는 핏줄이 사무치게 그리운데 시댁 식구들은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며 사는지 정말 슬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시동생 중 아가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남편에 의하면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려 별별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고 다녔고 뒷수습과 사과는 다 큰오빠인 남편 몫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니 알만하죠. 그래도 남편은 동생들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막노동을 했어요. 대학 가고 싶은 꿈은 애저녁에 포기하고 말이죠. 아가씨는 대학 가겠다고 재수까지 하며 비싼 돈 들여 재수학원까지 보냈지만 지방 전문대 갈 성적도 안 나왔죠. 남편이 힘들게 일하며 여동생 뒷바라지 하는 동안 아가씨는 신나게 클럽을 다니며 그 돈을 다 썼고 급기야는 임신 6개월이 됐다며 집에 기어들어왔다고 해요. 아가씨는 그렇게 22살에 생물학적 아빠도 모르는 첫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내리 2명을 더 낳아 총 3명의 성이 다른 아기를 키우게 되었죠. 아기 아빠들은 죄다 모르거나 도망가거나 연락을 끊거나 해서 그 후로도 아가씨는 혼자 셋을 키웠죠. 그 아이들만 참 불쌍할 따름이네요. 도련님은 쌍둥이 여동생보다 더 스케일 크게 고차원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죠. 큰 형인 남편이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렸고 결국엔 감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렸다고 하네요. 사기, 절도, 도박 등등 죄명도 다양했죠. 남편과 시아버지는 좁은 시골 동네 살면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 오는 해는 도련님이 깜빵에 들어간 해밖에 없었대요. 그쯤 되니 시아버지도 도련님을 가족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 처음엔 합의금도 대주시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턴 신경도 안 쓰셨죠. 경찰서입니다. 전 청직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혼 때부터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에 시아버지의 표정만 보고도 어디서 온 전화인지 딱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경찰서에 대신 가줄 것을 부탁하셨죠. 청연아, 네가 경찰서 좀 가봐줄 수 있겠니? 덕진 경찰서란다. 네 동생 새끼가 또 사고친 모양이야. 난 앞으로 그놈 꼴도 보기 싫으니 깜빵에서 나와도 집안으로 그놈 엄지발가락 하나도 들이지 마라. 아버지, 저도 망나니 같은 남동생 패버리고 싶을 만큼 싫지만 가족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놈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네 엄마 죽이고 나온 놈이야. 네 쌍둥이 동생들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다고. 그런 주제에 맨 사고나 일으키고 가진 망나니 짓은 다 하고 다녀. 후라질 놈 같으니라고. 고얀 놈. 아버지, 엄마는 출산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요. 그걸 어떻게 쌍둥이 동생들 탓을 하겠어요. 쟤네도 엄마 얼굴 알지도 못하고 불쌍한 애들이니 좀 가엾게 여겨주세요.
말썽 부릴 때는 미워도 다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좀 걷어주셔야죠. 거두는 것도 한계가 있지. 대체 몇 번째 사고를 일으키는 거냐?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닌 걸로 쳐야지. 뒷집 영감이 키우는 돼지 닭도 못한 새끼들. 네 쌍둥이 동생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살맛이 안 나. 에휴, 내가 얼른 죽어야 척걸 안 보지. 내 소중한 와이프를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일타니 내가 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내 사람 돌려내. 아버님, 어머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면 어떡하세요? 차라리 다른 여자분 만나서 데이트라도 좀 하시고 재혼도 생각해보세요. 며느리야, 재혼은 무슨 재혼이냐? 내 마지막 사랑은 네 시어머니로 끝이다. 나한테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 더 있을 수 없어. 큰아들놈한테 자꾸 떠넘겨서 정말 미안하지만 난 청직이 청미, 이 두 쌍둥이들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시아버지는 시동생들을 또 외면하셨고 결국 또 남편이 경찰서 가서 울고불고 빌었지만 도련님은 감방행을 면할 수 없었죠. 남편도 애시당초 시동생들을 매정하게 끊어내야 했을까요? 맞이랍시고 열심히 벌어서 쌍둥이 동생들 사고 수습하는데 평생 번 돈이 다 들어가기 일쑤였죠. 도련님은 맨날 우리 부부에게 돈 달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도련님이 원하는 돈을 다 주진 않았지만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에 필요한지 궁금해 남편이 뒤를 캐보니 급기야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있더군요. 시동생 둘이 아주 대환장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아무리 큰아들이라도 남편이 어떻게 평생을 버틸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죽을 때까지 흙수저, 아니 이 똥수까지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중학생 때부터 다니던 양말 공장이 지긋지긋했어요. 시급이 워낙 짜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몇 푼 주어지는 돈은 너무 적었거든요.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공장 미싱대에 매달려 있었기에 전 나이 30이 가까워지도록 모쏠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미싱 돌리던 친한 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그 언니 이름은 미자, 저는 미현. 우린 이름도 비슷하다며 친자매처럼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소개팅 주선을 하더군요. 미연아, 너 남자 한 명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남편이 신용불량자 벗어나 보겠다고 요즘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다니거든. 그 팀이 팀장인데 나이는 좀 많아도 착하고 성실하다네. 다른 팀장들은 아주 고약스럽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진국이래. 난 돈도 없고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데 이런 날 만나줄 남자가 있을까? 야, 김미연, 이 양말 공장 총각들이 100이면 100 다 너한테 대시했는데 네가 다 깠잖아. 네 키의 외모면 미스코리아 나가도 당선되겠다. 무슨 미스코리아야 언니. 난 성품을 중요시하니까 착하면 한번 만나볼게. 착하다곤 하지만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별 기대는 없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첫눈에 완전히 아재처럼 느껴졌긴 했지만 그의 순박한 모습이 싫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청현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나 크나큰 미인을 소개받다니 참으로 영광이네요. 소개해주신 사모님께서 미연씨가 미스코리아에도 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미인이라고 하시더니 그 말이 딱 맞춤이구만요. 그 언니가 저랑 워낙 친해서 말도 안 되게 좋게 말했나 보네요. 무슨 미스코리아예요. 20대 때 고추 아가씨 나가서 상 한번 받아보긴 했네요. 그렇죠? 거봐요. 남자들한테 인기 엄청 많으실 텐데 나이 40 먹은 늑다리인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네요. 지가 나이는 많아도 결혼 경력이 있다거나 남봉꾼은 아니어요. 믿어주셔요. 듣던 대로 참 순박하시네요. 참, 저도 뭐 30살 먹도록 모태솔로네요. 연애 경험도 없으니 저보다 10살 많으신 오빠가 데이트할 때 많이 리드해주세요. 오빠요? 그거 참 듣기 좋네요. 근데 저도 나이 40 먹도록 모태솔로인데 어쩌죠? 나이 40 먹도록 모태솔로라니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만큼 일하느라 바빴구나. 나처럼 흙수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치만 껐지 제 앞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며 긴장하는 그 남자가 오히려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인연이 닿으려고 모든 게 좋게 보였나 봅니다. 둘 다 집안 사정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서로 누가 더 낫고 어쩌고 잴 필요도 없이 연애와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다행히 시아버지께선 절 며느리로 반겨주셨고 없는 살림에 결혼 선물로 웬 금덩이 하나를 주시더군요. 이래도 귀한 처자가 우리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으니 내가 너무 신이 나서 동네방네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구나. 며느리야,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이 금덩이 하나 너한테 주고 싶구나. 결혼 선물로 말이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어머 아버님,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주시다니 저 이런 거 안 받아도 아버님 잘 모실게요. 한 집에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금덩이는 넣어두셔요. 받은 걸로 할게요 아버님. 아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안에 시집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절이라도 하고 싶구나. 네 시동생들도 있지만 내가 진짜 자식으로 믿고 의지하는 건 우리 큰아들 뿐이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한 집에 살아도 나한테 잘할 필요 없어. 이 금덩이 꼭 받아다오. 언젠가는 100배, 200배 더 큰 걸 해주마. 받아둬 여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결혼 선물로 꼭 해주고 싶으신가 봐. 받아도 괜찮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제가 안 쓰고 꼭 간직하고 있을게요. 전 부모님이나 형제가 없으니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고맙다. 시아버지로부터 이토록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미치도록 그립더군요. 동시에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던 과거가 떠올라 너무 서글펐어요. 한 명의 인격체로서 여자로서의 내 삶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 과거를 뒤로하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도 입어보며 한 남자의 아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시동생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부러웠던 걸까요? 저희 결혼 이후 줄줄이 결혼을 선언하더군요. 그런데 그 결혼 상대들이 하나같이 참 별로였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도 결혼해요. 큰오빠가 결혼해서 꾀복꿈에 사는 거 보니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이제 행복해지려고. 뭐? 갑자기 무슨 결혼? 성이 다른 애 셋 딸린 엄마를 받아주는 남자가 있더냐? 큰오빠, 시닥조전에 웬 악담을 퍼부어? 내 미모에 그 어떤 악조건이라도 남자들이 줄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심지어 이번엔 직업도 있는 남자라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남자인 거야? 너 애 셋 있는 건 다 알고? 당연하지. 막노동이긴 해도 정기적으로 일하러 다닌 사람인 건 확실해. 우리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더라고. 막노동? 그냥 일용직 아니고 애 셋 데리고 살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당최 괜찮은 남자인 거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원. 그럼 당연하지. 이번엔 도망 안 갈 남자가 확실해. 나한테 완전히 푹 빠졌다고. 제발 한 남자한테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너 만약 이 결혼 1년이라도 잘 유지하면 이 큰오빠가 1000만 원 대줄 테니 애들 생활비에 써. 진짜? 당연히 100년으로 하지. 날 뭘로 보는 거야 큰오빠. 진짜 1000만 원 주는 거지. 그럼 1년만 기다려. 내가 아주 잘 살아줄 테니. 에휴, 네 과거가 하도 화려해서 못 믿어와서 그렇다.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돈이나 안 뺏기면 다행이지. 에휴.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부에게 결혼 선언한 지 딱 100일 만에 아가씨는 다시금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 남자가 기존에 조금 모아놨던 현금까지 싹 들고 튀었다면서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면서요. 그럼 그렇지. 막장 시누이가 하는 짓은 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죠. 저런 여자를 엄마라고 믿고 커가는 3명의 시조카들이 불쌍할 따름이었어요. 몇 달 뒤 이번엔 도련님이 뽀얗고 아리따운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상대라고 소개하더군요. 남편과 저 시아버지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과일도 내주며 손님 대접을 했죠. 시댁 식구들과 그 여자가 대화를 나눌 동안 스커트를 입은 그 여자 다리 쪽에 검은 게 묻은 것 같아서 전 얼른 물티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하얗고 가냘픈 다리에 웬 용문신이 까맣게 새겨졌더군요. 저 예쁜 다리에 웬 용문신이? 저만 보고 흠칫 놀란 줄 알았는데 남편과 시아버지도 나중에 눈치챘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 먼저 집에 보낸 후 남편은 도련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 대체 저 여자는 다리에 웬 용문신에 직업도 없다고 하고 뭔 생각으로 결혼하겠다는 거야? 어떤 여자인 거야? 형, 저 여자 아버지가 도박계의 전설이야. 레전드라고 레전드. 돈 겁나 많아서 차도 벤츠 끌고 다니고 강남에 빌딩도 있대. 뭐? 도박하는 남자 딸이라고? 아유, 이 화상아. 어쩌려고 저런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너 아직도 도박해? 그렇게 깜빵을 드나들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형,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그 여자 아버지가 생명줄이 오늘 내일 한다는 거야. 곧 죽을 사람인데 저 여자가 외동딸이거든. 고로 내가 저 여자랑 혼인하는 순간 나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란 거지. 그게 네 재산도 아니고 사람 목숨 네가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는 늙은이 유산을 네가 왜 바래? 좀 사람답게 살아. 인간답게. 큰형, 형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아니깐 이번 결혼 성사되고 유산 좀 받으면 형이랑 현수못으로 한 몇천 떼줄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괴물 같은 이놈이랑 결혼한다는 저 여자도 참으로 불쌍하다. 대체 생각이 있는 여자냐 없는 여자냐?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다리에 용문신이 있던 그 여자는 도련님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어요. 그 여자가 말한 부자 아버지에 대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예쁘장하게 생긴 미모로 여러 남자들을 등쳐먹는 여자였더군요. 도련님도 그 여자의 타깃이 되어 한 몇천 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저희 부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형, 형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돈 2천이 전 재산인 나한테 못 빼먹을 게 있다고.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거 보고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그 여자 진짜 잔인하다. 그쵸?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 피 같은 돈 2천만 원 어떻게 해? 야, 이 미친놈아.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 여자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야? 뭐야? 네가 돈이 많아 얼굴이 잘났어. 뭐 볼 게 있다고? 넌 천벌 받은 거야 이놈아. 네가 지금까지 사기치고 다닌 사람들 생각해봐. 속 터지는 피해자들 맘을 이제야 알겠냐? 100번 1000번 당해도 싸다 싸. 그냥 나 돈 좀 줘. 그동안 형수랑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좀 모았을 거 아니야. 한 1000만 원이라도 대주면 안 될까?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얼른 보증금이라도 하게. 우리 부부가 넣어줄 돈이 어디냐? 지금까지 쌍둥이 이내한테 뜯긴 돈만 해도 한 7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다. 1000만 원 없으면 한 500이라도 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갚을게. 네가 갚는다고 하고 10원짜리 하나라도 갚은 적 있냐?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 안 되는 것들.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나한테 희생만 바라는 것들. 버러지 같은 것들 꺼져버려 이 새끼야. 참내 큰형. 결혼했다고 입 싹 닫기야? 이젠 옆에 형수도 있겠다. 내가 가족도 아니라는 거야? 어디 배우자 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나. 더럽고 치사해서 집 나간다. 앞으로 나 찾지 마쇼. 후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며 연락 끊자 해놓고 돈 떨어지면 어김없이 남편에게 찾아와 돈 요구를 했어요. 쌍둥이 시동생들 둘 다 쌍으로 말이죠. 남편은 맞으라는 이유로 시동생들에게 참으로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았죠. 우리 부부는 돈 좀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시골 시댁에서 나와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자고 계획하고는 아기 갖는 걸 좀 미뤘어요. 그러던 중 제가 35, 남편이 45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네요. 그때로부터 정확히 5년 5개월 동안의 간병이 시작되었죠. 쌍둥이 시동생들은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의 행태를 보면 뭐 당연한 거였는지도 모르죠. 제가 너무 힘들 때
교대에서 간병하자고 제안했다가 그나마 뜸하던 연락이 모조리 끊겨버렸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돈 떨어졌을 때, 사고 쳤을 때, 다급하게 연락해서 남편과 저희 도움을 구할 땐 언제고 힘든 시기에 SOS를 치니 뒤도 안 돌아보고 매몰차게 연락을 씹어버리다뇨. 남편의 동생들이었지만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던 자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없는 살림에 금덩이까지 주시며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너무 슬펐어요. 어찌 보면 5년 5개월간의 간병이 힘들었다기보단 친부모처럼 의지하던 시아버지가 거의 반시체처럼 누워 계신다는 사실이 절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지 자기야. 내가 남편으로서 진짜 면목이 없어. 난 돈 벌어야 하니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해서 간병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 병수발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간병인이라도 쓸까? 자기 몸이 너무 축나는 것 같아서. 아유 됐어요 여보. 내가 옆에 있으면 되지. 비싼 간병인을 왜 써. 나한테 천사같이 잘해주시던 아버님이 저렇게 되시니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친부모님처럼 섬긴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켜야지. 내가 천사랑 결혼했네 그려. 내가 건너집 심씨 아저씨한테 잉어 한 마리 부탁했어. 그 아재가 낚시 잘하잖아. 그거 푹 구워서 자기랑 아버지랑 나눠 먹어. 내 거 남기지 말고. 알았지? 그래 여보. 자기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늘 내 걱정해줘서 고맙네. 잉어 먹고 힘내서 아버님 더 잘 돌볼게. 발이라도 참 고맙구만. 아참. 근데 아버지가 기억도 제대로 없으시고 지능도 낮아지셨지만 항상 읊조리는 말씀이 독, 금, 독, 금 이런 말인데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알 수가 없구만. 그래 여보. 나도 병수발하다 듣긴 했어. 근데 나도 참 알 길이 없네. 대체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무슨 추억이 있는 얘길까? 뭘 원하시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네.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시면 아버지 의중을 알 길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더 주물러 드리고 운동시켜드려야겠어. 그것도 그렇고 참 인자 자기도 나이가 있고 우리 애기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간병하느라 기회도 없고 그런 것도 미안해. 요즘 여자 연예인들도 나이 40 넘어서 애 낳고 그러던데 뭐. 기회되면 차차 갔지 뭐. 너무 걱정 말아 여보. 신은 제게 핏줄복은 안 주시고 남편복은 주셨나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남편과 대화만 하면 어지러운 마음과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부부는 가난하게 살 테지만 남편복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시아버지가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누운 채로 독, 금을 계속 반복하며 읊조린 지도 거의 5년 이상이 되었을 때쯤 의사는 임종이 가까워지신 것 같다며 식구들을 불러 모아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길 조언했어요. 5년간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쌍둥이 시동생들에게 다시금 어렵게 연락을 취해봤죠. 시동생들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새언니 왜 전화했어요? 설마 나보고 아빠 간병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왜 전화한 거예요? 왜요 아가씨? 가족끼리 연락이라도 하면 큰일 나나요? 내가 아가씨한테 아버님 간병이라도 떠맡길까봐 겁나던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겨서 전화한 거라고요. 아빠 쓰러진 지 한 5년 됐나?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지 뭐. 그게 얼마나 새삼스런 일이라고 전화씩이나 해야 해? 뭐? 야, 당신이 아버님 딸이면 한 번쯤은 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저 세상 가시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아빠인데? 뭐? 야? 지금 시누이한테 야라고 했어? 조실 부모 했다더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무식한 게 말밥만 살아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훈계질은? 나중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 되지. 네가 며느리로서 간병 제대로 했으면 그런 거 다 찍어놨을 거 아니야. 아휴, 야, 네가 진정 사람이냐? 아버님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콧배기도 안 비치겠다 너. 너 같은 딸 낳은 아버님이 불쌍하다. 니네 애들이 죽어서도 똑같이 대우하길 바랐다. 이 후레자식아. 저는 하도 열받아 도련님 연락은 남편한테 시켰어요.
도련님의 반응도 가관이었죠. 도련님은 여전히 돈 얘기만 하더군요. 그냥 나 지금 돈 필요한데 아빠 죽으면 시골집 팔리기나 할까? 딱히 산다는 사람도 없겠지. 대갈박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그렇게 허름한 시골집을 사겠어? 동네에 구멍가게 하나 없는 시골을 쳐다나 보겠냐고. 그치? 야, 이 새끼야. 넌 아빠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직도 돈 얘기만 꺼내냐? 지난 5년간 간병하느라 기진맥진한 나랑 형수는 대체 안중에도 없더냐? 에이, 큰형이 맞은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튼 아빠 돌아가셔봤자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겠지. 단 한 푼도. 그럼 난 그냥 아빠 안 보고 빠빠이 할래. 곧 이따 저 세상 갈 사람 뭐하러 봐. 괜히 무섭게 말이야. 니네는 미쳐 돌아버린 사이코들이 분명해. 소시오패스도 너네보단 사람 같을 거야. 하나뿐인 부모님이 임종에 가까워졌는데 뭐? 콩고물이 어째? 병신 같은 놈아. 평생 여자들 등쳐먹고 버러지같이 살아라. 내가 다시 너한테 연락하면 사람이 아니다. 쌍둥이 시동생들한테 연락한 것 자체가 참으로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나저나 시동생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짐승이라는 걸 충분히 알았으니 그걸로 됐네요. 우리 부부는 쌍둥이 시동생들은 없다 치고 평생 살 거라고 다짐하며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죠. 장례식엔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이 와주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장례식에 온 제 친구들은 제 걱정이 우선이었어요. 미연아, 니네 부부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거의 무일푼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래? 애기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랑 힘을 합쳐 다시 벌어 모으면 되지 뭐. 아버님 병원비로 한 달에 몇백씩 나간 거 전혀 아깝지 않아. 내가 들어보니 시아버지 투병 생활이 완전히 돈 먹는 하마였던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니 시원섭섭하지?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랜 간병 생활에 지친 우리 부부에게 시원섭섭하냐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전 전혀 시원하지 않았고 보통의 장례식처럼 마냥 슬프고 벌써부터 아버님이 보고 싶고 그랬었죠. 장례식 일주일 후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하며 슬픔을 추스르고 있는데 웬 돈이 많아 보이는 아줌마가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전성국씨 댁 맞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전성국씨 맞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아, 그럼 큰아들 전청현, 청현이 맞지? 반가워요. 나 기억 안 나니? 나 전성국씨 여동생이에요. 청현이한텐 고모 되겠네? 고모님이요?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시고 부모님들도 다 일찌감치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80까지 사셨는데 네 아빠랑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그래서 왕래가 거의 없었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고모라는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도 시아버지와 제 남편과도 붕어빵이었어요. 지나가다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뒤로 장장 몇 시간에 걸쳐 시고모님이 들려주신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엄청난 부자였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억 부자랄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보고 줄줄 따르는 여자들과 바람이 났고 그걸 지켜보던 우리 엄마는 정신병에 걸려버렸지.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켰고 엄마는 차디찬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어. 그 과정을 지켜본 나랑 오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난 그래도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오빠는 그 길로 뛰쳐나가 우리 집안과 연락을 끊어버렸지. 그 후로 엄청 가난한 여자랑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와이프가 쌍둥이 낳다가 죽었대서 내가 장례식장에 갔던 거야. 거기서 꼬마인 널 봤었지. 아마 그때 너무 어렸어서 고모인 날 기억 못하겠지만. 아버지 집안이 부자였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노동일하며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왜 부자인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은 거죠? 우리 가족은 배고픔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버텨왔다고요. 뛰쳐나간 네 아빠를 괘씸하게 여기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셨어.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온 이유야.
네 아빠가 여동생이 나까지도 너무 싫어해서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았지만 이 사실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대체 왜 이제야 오신 거죠? 이미 아빠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말이죠. 다행히 이 시골집을 팔거나 새로 짓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구나. 천만 다행이다. 자, 내가 인부를 불러올 테니 단장 뒷마당을 파보도록 하자꾸나. 워낙 비밀에 붙여진 일이라 내가 많은 돈을 써서 인부들 입단속을 단단히 해뒀으니 너도 땅 파고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해. 땅을 판다고요? 멀쩡한 집 뒷마당을 왜 파본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금덩이라도 들었나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최소한 100억 이상의 금덩이가 장독에 묻혀 있을 거야. 참으로 독한 양반이지 네 아빠. 자존심 탓에 그 금을 쓰지도 않고 묻어놓다니 앞뒤 꽉 막힌 바보 같으니라고. 뭐라고요? 장독에 금을 묻어놔요? 어쩐지 아빠가 돌아가시 전에 독금을 그렇게 읊조리시더니 장독에 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였군요. 그래도 아빠가 큰할인이 널 아꼈나 보다. 너에게 금덩이들을 전해주고 싶었나 봐. 잠시 후 인부들이 도착했고 조용히 신속하게 땅을 파더니 장독 수십 개를 꺼내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장독 뚜껑을 열어보니 TV에서나 보던 금덩이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사지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렸어요. 시고모님은 24시간 경호원 5명과 대량의 금처분을 도와줄 전문가를 붙여주었죠. 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우리 부부는 며칠 내로 금을 처분했어요. 현금으로 바꾼 금은 총 120억. 꿈에서도 생각해본 적 없는 돈에 남편과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멍하니 며칠을 보냈답니다. 시고모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권했어요. 우리 부부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른다고 하니 건물 투자 전문가를 소개시켜줘서 서울 강남 여기저기를 함께 다니게 했죠. 그 전문가가 소개해준 단독주택을 보고 처음엔 조금 실망했어요. 강남엔 세련된 건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허름하기 짝이 없는 2층짜리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대로 그 주택을 헐고 신축 공사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삐까뻔쩍한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 근처가 명품샵이 쫙 있는 거리였기에 우리 건물에도 명품샵을 입점시켰고 건물 가치와 땅값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8년 전 얘기네요. 당시 공사비까지 총 120억이 들어갔는데 현재 가치 400억짜리 건물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이 참 무섭더라고요. 아참, 건물 공사가 끝날 때쯤 40살이 된 저한테 아기 천사가 찾아와서 현재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요즘은 딸을 최고로 쳐준다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아들은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시고모님은 땅값과 건물값도 많이 올랐고 아들도 낳았으니 이제 본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들 교육시키며 같이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시고모님의 아들이 캘리포니아의 부촌인 비버리 일즈에서 의사로 잘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낯선 미국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뿐인 우리 아들에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렇게 덩치 큰 400억짜리 건물을 살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지 딱 3일 만에 강남 압구정 우리 건물은 어떤 준재벌집 07년생 아들한테 팔렸어요. 20살도 안 된 아이와 마주 앉아 400억짜리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 건물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아빠가 사주시는 거라네요. 어쨌든 8년 만에 280억 차익을 보고 강남 건물을 팔고는 시원섭섭하게 건물 내부를 한번 돌아보던 저희 부부는 심장에 내려앉을 만큼 놀랐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투덜거리며 나오던 청소부가 바로 시동생이었기 때문이었죠. 야, 청정미,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건물 청소하고 다니니? 큰오빠 새언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웬 강남 빌딩에 있는 거야? 고향 떠나 서울로 상경한 거야?
우리 여기 건물주였어. 3분 전까진. 이젠 다른 사람한테 팔렸지만. 뭐? 오빠랑 채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몇백억 건물을 사. 뻥치지 마. 우리 부부는 좀 잘 살면 어디 덧나냐? 내가 사업 시작한 게 잘 풀려서 이렇게 떼부자가 됐다. 설명이 됐냐? 아, 정말? 큰오빠,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창주기 오빠가 객사하는 걸 봤거든. 뭐요? 아가씨, 도련님이 죽었다고요? 왜요? 어쩌다가요? 그날도 다른 사람 등쳐먹은 돈으로 술 먹다가 겨울에 길에서 잠들어서 그대로 황천길 갔지 뭐. 아,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오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됐어. 니네 애 셋은 잘 키우고 있어? 어떻게 지내? 저 실은 애들 고아원에 보냈어. 나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뭐라고? 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네 마음대로 싸지른 애들, 그 불쌍한 애들 고아원에다 버려? 버린 게 아니고 나중에 자리 좀 잡히면 데려오려고. 너 이 건물 청소부 못해. 내가 못하게 할 거야. 너 당장 나가. 너 같은 건 애미 자격도 없어. 큰오빠, 나 좀 걷어줘. 이제 몇백억 자산가가 됐다며. 나 한 1억만 보태주면 안 될까? 제발. 됐어. 네가 언제 나 1원 한 푼이라도 도와준 적 있냐? 넌 나한테 이미 가족도 아니야. 꺼져. 새언니, 1억 아니면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융통 좀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내가 아버님 간병할 때 SOS 쳐도 모른 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싹싹 빌어요. 됐어요. 새언니라고도 부르지 마요. 우리 부부는 시동생들 없다고 여긴 지 오래니까요. 와이프 말이 맞아. 청지기도 죽은 마당에 난 너도 죽었다고 여길 거야. 제발 이 건물에서 얼른 나가버려라. 신우이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성이 다른 3명의 시조카, 고아원에 있다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군요.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그 아이들의 학업과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평생 책임져줄 생각이에요. 익명으로 말이죠. 우리 가족은 날씨 따뜻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가서 아들에게 최고의 사립교육을 시키며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백억의 자산이 생기니 일상이 참 편하더군요. 찐 부자 핏줄이었던 시아버지가 누렸어야 할 일상의 안락함을 저희 부부가 대신 누리는 것 같아 아버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 삶이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갑자기 생긴 행운인 만큼 돈 있다고 으스대지 않고 한국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며 개인적인 행복도 누리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기분 좋은 행운들이 많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